한국 서울의 한 공증사무소. 초겨울의 빛이 창문 유리에 얇게 달라붙어 있었고 실내는 난방을 틀었는데도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틱, 틱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방 안의 긴장도 함께 앞으로 끌려가는 듯 했지요. 서류철이 층층이 쌓인 책상 위로 형광등이 하얗게 내려앉아 종이의 결을 더 차갑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책상 앞에 박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 소매 끝이 살짝 해져 있었고 목도리는 오래된 털실이 군데군데 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엔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었고 손등의 주름 사이로 잔잔한 힘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구겨지지 않은 서류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봉투의 겉면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기부 약정 서류라고 적혀 있었고 그것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증인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한 번 더 대조했습니다. 기계적인 손놀림이었지만 그 손놀림은 누군가의 인생을 결제하는 손놀림이기도 했지요. 재단 담당자 이지은은 서류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숫자와 도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란 언제나 숨이 막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박정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입술을 다문 힘. 그 모든 것이 결심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게 했지요.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기부 약정과 재산 처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내용 확인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인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재단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잉크패드를 밀어놓았습니다. 검붉은 잉크가 얇은 빛을 반사했습니다. 도장이 잉크 위에 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 박자 멈춘 듯 했습니다. 종이 냄새, 잉크 냄새, 난방기에서 올라오는 마른 열기까지 모든 것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방향으로 정렬되는 느낌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손잡이가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이 사무소 전체를 울렸습니다. 바깥에 찬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며 서류 모서리가 살짝 들썩였지요. 외투에 찬바람을 잔뜩 묻힌 한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덜미는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 떨림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방 안에 누구를 보기도 전에 책상 위의 도장만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지금 그거 찍으면 안 됩니다. 남자는 박정호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박정호의 손이 잉크패드 위로 휘청했고 도장은 미끄러지듯 굴러가려 했습니다. 재단 담당자 이지은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는 도장을 움켜쥐고 마치 폭탄을 빼앗아든 사람처럼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이 가슴에서 목으로 치밀어 올라 말끝이 자꾸 끊겼지요. 공증인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업무 중입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공증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박정호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민재요. 막내. 그 이름이 공증사무소의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박정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려 애썼지만 작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그 이름을 오래 기다렸고 오래 미워했고 오래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는 오랜만이다라는 인사도 괜찮으셨냐는 안부도 없이 도장을 쥔 손을 더 꽉 쥐었지요. 도장의 금속 부분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말입니다. 눈동자는 박정호가 아니라 책상 위 서류의 마지막 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칸에 찍힐 도장 하나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인 것처럼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재단 담당자 이지은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진정하시고요. 이건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민재는 고개를 획 돌려 이지은을 쏘아보았습니다. 눈빛엔 걱정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는 두려움이 먼저 번져 있었습니다. 당신네가 뭘 알아요? 이거 진행하면 큰일 납니다. 취소하세요. 지금 당장. 공증인은 침착하게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당사자분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도장은 본인 소지품입니다. 돌려놓으세요. 민재가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입술이 찢어질 듯 벌어진 긴장에 가까웠지요. 돌려놓으면요? 돌려놓으면 전 끝나요. 그 한마디가 방안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 일이 왜 막내 개인의 끝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 질문이 방안을 떠다니는 동안 박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잉크가 묻은 손등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검붉은 잉크가 손등 주름 사이로 스며든 모습이 마치 오래된 상처에 다시 피가 배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민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박정호는 민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은 비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음 속엔 오랜 세월을 꾹 눌러 담은 무게가 있었지요. 도장 내려놔라. 민재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 쪽으로, 출구 쪽으로. 그는 도장을 가슴에 품듯 움켜쥐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 잔땀이 관자놀이로 흘러내렸고 그는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 얼굴에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그림자는 찾기 어려웠지요. 대신 무언가를 들키면 안 되는 사람의 낯빛이 선명했습니다. 공증인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방해하시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엔 당사자 외에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말에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기록이요? 기록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아버지가 그걸 찍으면 저한테 아니, 우리 집에. 말이 중간에서 꺾였습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말을 삼켰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순간 그의 입술이 잠깐 굳었지요. 사람은 진실의 끝자락을 밟으면 혀가 먼저 멈추고 맙니다. 재단 담당자 이지은은 박정호의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원하시면 잠시 절차를 중단하고 다른 날 다시. 박정호는 고개를 작게 저었습니다. 시선은 민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눈동자 속엔 분노도 슬픔도 어쩌면 포기까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 위에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는가? 그 질문이 말보다 먼저 방안을 가득 채웠지요. 공증인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타자 소리가 딱 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절차는 절차대로 굴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민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살 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박정호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박정호가 평생 참아온 부끄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살 길을 고민해주지 못한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그 살 길이 아버지의 이름을 발판 삼아 만들어진 길이라면 그 죄책감은 순식간에 분노로 뒤집힐 것입니다. 박정호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민재는 도장을 든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꽉 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공증 서류와는 다른 색, 다른 질감. 마치 급히 숨기다 미처 숨기지 못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 종이의 모서리가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박정호의 시선이 아주 잠깐 그 모서리에 꽂혔습니다. 이 대면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걸고 버리는 싸움의 시작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 주머니 속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돌아온 뒤 박정호가 사는 임대 아파트 복도는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퍽퍽하게 울렸고 현관 앞 센서 등은 잠깐 번쩍였다가 금세 힘없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이 너무 오래 묵으면 사람이 스스로의 발소리를 눈치 보게 됩니다. 박정호는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난방을 올렸지만 공기는 쉽게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고 물기를 닦고 작은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 탁자 위에는 종이들이 늘 있었다가 늘 다시 정리되는 자리였습니다. 통장, 세금 고지서, 오래된 수리 영수증, 그리고 한 번도 마음 편히 열어본 적 없는 서류 봉투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볼펜으로 집돈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글씨는 오래전 누군가의 손이 급하게 쓴 것처럼 떨려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펼치자 종이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종이 냄새에는 시간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젊었던 날, 참았던 날, 말 못했던 날들이 그 냄새 속에 눌어붙어 있지요. 박정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통장 사본, 납부 내역, 계약서, 복사본 익숙한 것들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었습니다. 모서리가 각 잡혀 있었고 종이도 두꺼웠습니다. 봉투 겉에는 또박또박한 한글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온 순간 박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봉투를 찢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빽빽한 글자들이 있었고 몇몇 단어들이 유독 눈에 걸렸습니다. 채무, 연대, 변제, 기한. 박정호는 그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문장을 따라 내려가다가 서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종이 위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눈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자가 눈을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있는 서명, 모른 적이 없는데 존재하는 이름,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더더욱요. 박정호는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덮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서류철처럼 딱하고 다치지 않으니까요. 그는 싱크대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 떠 있었습니다. 광고, 단체 안내,
영업 문자 그 사이에서 낯선 번호가 보였습니다. 문자는 짧았습니다. 아버지, 전화 좀.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정호는 알았습니다. 누구인지, 왜 이제 와서인지. 그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여기서 흔들립니다. 전화를 걸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박정호는 그 어느 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월세, 관리비, 약값, 전기요금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리. 박정호는 수첩을 덮고 다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이번엔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엔 말들이 오갔고 사진이 올라왔고 안부가 있었던 곳. 지금은 명절이 가까워질 때만 읽음이 늘어나는 곳. 그는 메시지 입력창에 커서를 올려놓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떠는 건 추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였습니다. 그는 한 글자씩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짧게, 단순하게, 변명 없이 내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어떤 결심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결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확인하기 위한 결심.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화면 위로 작은 표시가 떴습니다. 읽음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하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동.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울린 번호는 낯선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았지만 박정호는 그 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숫자처럼요. 그가 통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화면 아래에 문자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진짜예요? 그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기 물건의 행방을 묻는 것처럼 박정호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깥은 어두웠고 창문에는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보며 아주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 줄이 잠잠하던 사람을 끌어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오며 가장 먼저 잡을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일 거라는 것을. 막내는 밤거리를 걷지 않았습니다. 뛰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2칸씩 올라가고 버스 문이 닫히기 전 손바닥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서 가슴이 아니라 목구멍으로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간판 불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내에게 중요한 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그리고 숫자였습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화면엔 같은 번호가 반복됐습니다. 받으면 끝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받으면 더 빨리 끝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잠깐 멈춰 섰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확인 중입니다. 상대가 뭐라 말하는지 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단어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안에, 오늘까지, 오늘 지나면. 그 말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막내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줄줄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짧고 단단했습니다. 길게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막내는 손끝으로 화면을 밀어 올리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메시지 사이로 아버지가 보낸 단톡방 문장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막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말로 읽지 않았습니다. 선고로 읽었습니다. 기부가 진행되면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막내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증사무소 문을 부수듯 열어젖혔던 것입니다. 도장을 낚아챈 것도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라면 먼저 묻고, 먼저 안고, 먼저 울었을 겁니다. 막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장을 읽자마자 내가부터 생각했습니다. 막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텅 빈 컵라면 용기, 벗어 던진 옷, 바닥에 굴러다니는 영수증들. 전등을 켜자마자 그 혼란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막내는 숨을 고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면 겁이 올라오니까요.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봉투들이 바닥으로 미끄러지고 구겨진 명함이 발밑에 붙었습니다. 막내는 그 중에서 특정한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움직임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모양을 찾는 움직임. 도장이 찍힌 자리, 도장 자국의 흔적, 서명칸의 빈칸.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아래 작은 파일함을 열자 투명 파일 안에 서류 양식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막내는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위쪽엔 위임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막내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바라보면 죄책감이 올라오니까요. 그는 급히 서류를 접어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그 서류가 손에 오래 닿으면 손이 더러워지는 것처럼요.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막내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가 받자마자 말이 쏟아졌습니다. 저 기부 진행 절차요. 지금 중단할 수 있나요? 아니, 잠깐만 멈춰도 네, 급해서요. 상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차분함이 막내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태어난데 자기만 불타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상대가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막내는 가능이라는 단어만 기다렸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합리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중이었습니다. 막내는 통화 도중에도 시선을 방 안 곳곳에 던졌습니다. 옷장 위, 책장 아래, 신발장 옆.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 그러나 그가 찾는 건 물건이 아니라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 끈이 끊어지면 자신이 걸려있는 모든 것이 함께 떨어질 테니까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당사자 의사가 우선이라 대리로 중단 요청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행 일정은 이미. 막내는 말끝을 자르듯 내뱉었습니다. 그럼 당사자한테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말할게요. 제가 설득할게요.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순간 막내는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절대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보통 가족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안 돼. 절대 하지 마. 절대 내놓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말입니다. 막내는 통화를 끊고 다시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둘째. 그러나 막내는 그 숫자들이 늘어나는 걸 보며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읽었다는 건 이제 각자의 계산을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막내는 다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그거 진짜예요? 왜 그런 결정을? 보내고 나서도 가슴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내가 이렇게 된 순간 막내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손바닥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들킬까봐 무서워서였습니다. 막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부 선언이 진짜든 거짓이든 그 선언 하나로 물이 움직였다는 거려. 조용했던 바닥이 뒤집힐 때 진흙 속에 숨겨둔 것들도 같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막내는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버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민낯을 보려는 사람이라면 막내는 문득 그날 공증사무소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장을 내려놓으라는 짧은 말. 그 짧은 말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엔 내가 다 보고 있다는 뜻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숨을 삼키고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겉면은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눈앞에 떠오른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라 공증사무소 책상 위 마지막 칸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그 칸. 막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칸만 막으면 살 수 있어. 그 중얼거림이 들리지 않게 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그 조용함을 깨뜨릴 증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박정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면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자신의 이름, 처음 보는 서명, 그리고 단톡방에 던져놓은 한 줄의 달라진 공기. 누군가는 그 한 줄을 선언으로 읽었겠지만 박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는 것을. 새벽이 되자 그는 부엌불부터 켰습니다. 물을 끓이고 컵에 따라 놓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덮어둔 서류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덮어둬도 끝나지 않는 것들. 가족이 그런 것이었고, 돈이 그런 것이었고, 이름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쌓아둔 것들을 숨기는 서랍. 그 서랍은 늘 같아야 하는데 그날은 아주 미세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손잡이에 묻은 자국이 어제보다 선명했고 서랍이 닫힌 모양이 딱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믿고 싶은 것보다 더 큰 게 눈에 들어옵니다. 박정호는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랍 안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통장, 인감 관련 종이, 작은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겉보기엔 누가 손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호는 가지런함에서 더 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이 서랍은 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손뗀 뒤 다시 정리해둔 느낌. 그 정리에는 성격이 들어갑니다. 박정호의 성격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성격이. 그는 봉투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 밑에 아주 얇은 먼지선이 있었습니다. 그 먼지선이 한 군데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박정호는 그 끊긴 선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무섭습니다. 박정호는 휴대전화를 들고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내 멘트가 길게 흘러나오는 동안 그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엔 아직 어두운 빛이 남아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유리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최근에 서류 발급이나 조회가 있었습니까? 상대는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했고 박정호는 담담하게 응했습니다.
잠시 뒤 상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조심스러움은 대부분 있다에서 나옵니다. 없다는 언제나 가볍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박정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대신 대답의 온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였다는 것을.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재단 담당자 이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대가 받자 그는 한 문장으로만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연락했습니까? 이지은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리로는 어렵다는 원칙을 설명했지만 박정호는 원칙을 확인하려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박정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이지은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는 그 반응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밖에 사람이 놀라는 일을 안에 사람이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는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 웃고 있던 얼굴들, 그 얼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박정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도요.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책장 아래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검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물건이었고 겉모양은 평범했습니다. 박정호는 그 물건을 꺼내어 조용히 손에 쥐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는 눈이 됩니다. 박정호는 서랍장 위쪽을 한번 훑어보더니 작은 장식을 옮기고 그 뒤에 물건을 숨겼습니다. 각도는 낮게 서랍 쪽이 보이도록 불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그는 손끝으로 아주 미세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평생 들키지 않게 살아온 사람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정호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 준비하고 나서 그는 식탁으로 돌아와 가족 단톡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구는 아버지 왜 그래요라고 했고, 누구는 진짜냐라고 했고, 막내는 계속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들 사이에는 공통된 온도가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조급함. 박정호는 단톡방에 짧게 남겼습니다. 내일 다 모여라. 그리고 재단 담당자에게는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증은 예정대로 갑니다. 사람 하나 더 올 겁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끄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의 조용함이 외로움이었다면 오늘의 조용함은 준비였습니다. 박정호는 컵에 따라둔 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미지근했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떤 망설임을 조금씩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올 거라는 것. 그리고 그때는 도장을 찾는 손이 이번엔 서랍을 여는 손이 될 거라는 것. 하지만 이번엔 그 손끝이 움직이는 순간이 그대로 남게 될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저녁 가족은 작은 식당의 방 하나에 모였습니다. 문을 닫으면 바깥 소음이 뚝 끊기는 곳이었습니다. 대신 방 안에서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물잔 내려놓는 소리, 숨 삼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지요.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지만 그 냄새는 누구의 마음도 덮이지 못했습니다. 박정호는 가장 안쪽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표정은 더 적었습니다. 앞에는 물잔 하나와 얇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새 것처럼 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먼저 앉아 있었고 둘째는 늦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막내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찬바람이 따라 들어왔고 막내의 눈빛도 그 찬바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보다 먼저 아버지 얼굴을 훑쳤습니다. 얼굴을 본다기보다는 아버지 앞에 봉투를 보는 눈이었지요. 자리에 앉자마자 막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보낸 말 진짜예요? 말이 질문 같았지만 톤은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틀렸어요라고 미리 정해놓고 묻는 사람의 목소리. 박정호는 대답을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지도 않았고 물잔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손끝으로 톡 하고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정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진짜다. 그 한마디에 첫째는 헛기침을 했고 둘째는 손을 무릎 위에서 움켜쥐었습니다. 막내의 얼굴은 잠깐 굳었다가 곧바로 달아올랐습니다. 그 표정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첫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기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갑자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방 안에 떨어졌을 때 둘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단어가 누구에게는 방패가 되고 누구에게는 칼이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호는 첫째를 보지 않았습니다. 막내를 보았습니다. 막내는 물잔을 손바닥으로 밀어내듯 움직였습니다. 가족이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아버지, 그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상대를 걱정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몰아붙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박정호는 그 말을 기다린 사람처럼 눈꺼풀을 아주 천천히 한 번 감았다 떴습니다. 첫째가 막내를 말리려 했습니다. 야, 말이 너무. 막내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자기 안의 두려움이 밖으로 보일까봐 더 세게 내뱉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힘들어요. 다 각자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사회에 준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그 말 끝에는 우리가 있었지만 그 우리는 한 사람의 나를 가리는 포장지였습니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우리도 아버지한테. 둘째의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막내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툭 쳤기 때문입니다. 탁자 위 젓가락이 가볍게 튀었고 국물 표면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밥 먹여줘요? 아버지가 지금 그걸 진행하면 진짜 큰일 나요. 막내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도 모르게 말끝을 잠깐 멈췄습니다. 큰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들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멈춤을 박정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마치 폭풍 앞에 고요처럼요.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큰일. 막내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네, 큰일. 그러니까 취소하라고요. 박정호는 봉투를 열어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날짜와 장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공증 일정, 그리고 기부 약정 절차. 글씨는 깔끔했고 준비는 단단했습니다. 막내의 시선이 종이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막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일정을 보는 눈빛, 가족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마감을 보는 눈빛. 그 눈빛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첫째가 종이를 슬쩍 바라보고는
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그때 박정호가 처음으로 첫째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방 안의 모든 말이 결국 막내로 향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박정호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생각을 끝냈다. 막내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은 종종 사람이 무너질 때 나옵니다. 막내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누가 봐도 이상해요. 갑자기 기부, 갑자기 사회. 아버지, 누가 뒤에서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자 둘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내는 이제 기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정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둘째가 더 무서워졌습니다. 박정호는 봉투를 다시 정리하듯 손끝으로 맞추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부추기는 사람은 없다. 박정호가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막내에게 필요한 건 이기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박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나는 확인할 게 있다. 막내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뭘 확인해요?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을 더 꺼내려는 듯 봉투 안쪽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막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치 그 종이가 나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듯이요. 그 움직임 하나로 둘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막내가 지금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막으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정호는 그 움직임을 보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래,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혼잣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박정호는 방을 나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공증사무소로 와라. 막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지금 장난해요? 박정호는 문고리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덧붙였습니다. 도장은 내 손에 있다. 그 말이 막내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막내는 그 순간 아버지가 돈을 버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더 급해졌습니다. 자기 손에 쥔 게 사랑이 아니라 들키면 끝나는 무언가라는 사실을 자기만 알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공증사무소의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자 종이 냄새가 먼저 밀려왔고 형광등 불빛은 사람 얼굴에서 온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박정호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얇은 봉투가 놓였고 손은 그 위에 조용히 얹혀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은 대답이 아니라 결론을 보러 온 사람처럼요. 잠시 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고 둘째는 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막내는 마지막에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훑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도장, 책상 끝, 딱 필요한 것들만 찾는 눈이었습니다. 공증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다시 안내드립니다. 오늘 절차는 당사자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외부 간섭이 있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막내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외부 간섭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이 말리는 건 당연하죠. 공증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운 순간이 있습니다. 막내는 그 조용함에 더 신경질이 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진짜 이거 하실 거예요? 박정호는 막내를 보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얼굴인데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박정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안다. 그 한마디에 막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무언가가 끝나는 사람처럼요. 재단 담당자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확인하시면. 막내가 손을 뻗어 서류를 덮어버렸습니다. 종이가 바람을 먹으며 사각 소리를 냈고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증인이 낮게 경고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방해하시면 기록됩니다. 막내는 비웃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록이요? 지금 기록할 게 따로 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이걸 찍는 게 말끝이 끊겼습니다. 막내는 왜라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자기 속이 드러나니까요. 그 빈틈을 박정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아주 천천히 잉크패드 쪽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도장이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빛이 형광등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막내가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요. 막내의 손이 박정호의 손목을 잡았고 박정호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도장이 잉크패드 가장자리로 미끄러지며 검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지은이 놀라 손을 뻗었고 공증이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막내는 도장을 움켜쥔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이 거칠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눈빛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나 진짜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다면 왜 여기까지 왔는가? 왜 도장을 잡고 있는가? 박정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내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막내가 도장을 숨기려 가방을 열었을 때 어깨끈이 걸리며 안쪽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종이들이 우수수 쏟아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 노란 종이, 봉투, 접힌 문서.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방 안에 작은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멈췄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 표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들켰다. 공증인이 먼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멈췄습니다. 공증인이 손을 뻗어 한 장을 집어 들려던 순간 막내가 거의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그거 만지지 마요. 너무 늦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중 한 장의 상단에는 굵은 한글이 보였습니다. 위임. 그 아래로는 더 무서운 단어들이 얼핏 보였습니다. 연대, 보증, 채무. 박정호는 그 종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느림이 더 무거웠습니다. 박정호의 눈이 바닥의 글자를 따라가며 점점 굳어갔습니다. 막내는 종이를 발로 덮으려 했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종이를 더 앞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마치 숨기려 할수록 더 드러나는 것처럼요. 이 지점에서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품었습니다. 왜 막내는 기부를 막아야 했는가? 그리고 박정호는 그 질문의 답이 종이 위에 적혀 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 막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숨을 멈춘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위로 공증사무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종이는 종이일 뿐인데 그 종이 위의 단어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막내는 발로 덮으려다 더 밀어버렸고 덮으려다 더 드러난 그 순간부터는 변명이 아니라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공증인이 종이 더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기 전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절차 방해를 넘어섭니다. 바닥에 떨어진 문서가 공증 업무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막내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하지 마요. 그거 제 거예요. 그 제 것이라는 말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막내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얼 인정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부가 아니라 자기 서류, 가족이 아니라 자기 문제. 막내는 스스로 무덤을 한 삽 더 팠습니다. 박정호가 낮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막내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눈을 피했습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은 대체로 두 종류입니다. 부끄러운 사람, 그리고 들키면 끝나는 사람. 막내의 얼굴은 두 번째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둘째가 종이 위에 단어를 읽어내리다 손을 떨었습니다. 연대보증. 첫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방 안은 서로 낯선 사람들처럼 굳어갔습니다. 박정호는 종이를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얇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조용했지만 사실은 지금을 위해 준비된 물건이었습니다. 박정호가 공증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오늘은 기부가 아니라 정리를 하러 왔습니다. 공증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정리라는 말은 보통 재산을 정리할 때 쓰이지만 어떤 날은 사람을 정리할 때도 쓰입니다. 공증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호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누르자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밝지 않은 거실, 익숙한 서랍장, 서랍을 여는 손. 그 손은 아주 빠르고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물건을 찾는 사람처럼요. 방 안의 시선이 화면으로 몰렸습니다. 막내는 그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어디서? 박정호는 화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손은 서랍 깊숙이 손을 넣더니 봉투를 꺼냈고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상할 정도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서랍이 이상하게 정리돼 있더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첫째의 숨이 크게 새어나왔습니다. 둘째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막내는 몸이 굳은 채로 눈만 흔들렸습니다. 박정호는 영상을 끄고 이번엔 녹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짧은 통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막내의 것이었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 조급한 말투, 그리고 사람을 찔러버리는 한 문장. 기부만 막으면 돼. 그럼 다 풀려. 막내가 벌떡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그거 오해야. 그게 아니라. 박정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해? 그 한 단어가 벽에 부딪혀 돌아온 듯 방 안에 울렸습니다. 박정호는 막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믿어왔던 게 무너질 때 생기는 허무, 그리고 그 허무가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공증인이 가까이 다가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굵은 제목이 있었고 아래에는 조목조목 정리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바닥에 떨어뜨린 문서들과 같은 결을 가진 단어들이 더 선명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막내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그 지점에서 막내의 손이 반사적으로 떨렸습니다. 떨림은 공포였습니다. 막내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처음보다 작았습니다. 아버지, 나도 살려고. 그 말은 비참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살려고 한 방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밟고 올라가는 방식이었다면 그 말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박정호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살려고 나를 버렸냐? 막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공증인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사실이라면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께서 원하시면. 박정호는 공증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해둔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마지막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봉투는 다른 것보다 두꺼웠고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정리. 박정호는 봉투를 막내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막내는 그 봉투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가장 무서운 걸 앞에 두면 손부터 굳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막으려던 건 기부가 아니었다. 내가 막으려던 건 이 봉투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막내의 눈이 봉투에 고정됐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도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끝이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대신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전부 기부한다고 거짓말한 건 내가 돌아올 걸 알아서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어떤 얼굴을 하고 올지도 알아서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숙였고 둘째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증사무소의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가 그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정호는 손끝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톡 하고 두드렸습니다. 열어봐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막내의 무릎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이 가족의 내일이 결정될 것입니다. 봉투는 그 자리에 놓인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건 사람의 눈뿐이었습니다. 막내의 눈, 첫째의 눈, 둘째의 눈, 그리고 공증인의 눈. 모두가 같은 봉투를 보고 있는데도 각자가 보는 건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벌을 보고, 누군가는 끝을 보고, 누군가는 살 길을 봤습니다. 막내는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봉투 모서리에 닿자마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사람처럼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 안에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공증인이 가까이 다가와 확인했고 재단 담당자 이지은은 숨을 삼키며 글자를 읽었습니다. 막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리였고 하나는 선택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전부 기부한다고 한 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첫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째는 눈을 깜빡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막내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정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부를 기부하면 너는 돌아온다. 나는 그걸 알았다. 막내가 낮게 거의 울먹이듯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박정호는 막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설명보다 정리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박정호는 봉투 속 서류 중 한 장을 탁자 위에 펴놓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 및 채무 정리 절차 안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막내가 저질렀던 것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그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만들었던 일 내가 막는다. 막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말은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호는 차갑게 몰아붙이기만 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왜 막는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막아주는 대신 끝낸다. 그 말이 막내의 등을 꺾었습니다. 막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망가지지 않게 멈춰 세우려는 것임을. 사랑은 때때로 구하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박정호는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기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어디에와 어떻게가 분명했습니다. 재단 담당자 이지은이 종이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부는 한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다.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박정호는 첫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차분히 식어온 시선이었습니다. 남은 건 내 이름을 지키는 데 쓴다. 그리고 박정호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재산의 정리 방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더 단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재산 보호 및 관리 위임, 필요시 법률 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장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박정호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절차들. 막내는 그 문장을 읽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막내는 돈을 잃는 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가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빠져나가면 자신이 숨겨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테니까요. 박정호가 마지막으로 막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보여준 건 효도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다. 막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내가 아직도 돈을 사람보다 앞에 두고 있다는 증거다. 막내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버티던 걸 내려놓는 순간에 처음 시작됩니다. 막내는 그걸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려놓지 않으면 더 잃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공증인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재단 담당자는 기부 항목을 확인했고 박정호는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막내가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달려들 힘이 없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툭 소리가 방 안에 울릴 때 막내는 그 소리가 자기 인생의 어떤 문을 닫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사무소를 나와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첫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둘째는 아버지 옆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막내는 한 걸음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 간격은 거리였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김치, 국, 그리고 따뜻한 밥.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차린 밥상이 오늘은 정리된 이후의 밥상이었으니까요.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박정호는 한참 동안 밥을 뜨다가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그 대답은 완전히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막내는 문 밖까지 왔다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문 앞에 서서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밥 냄새 나네요. 그 말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둘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박정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동안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먹고 가라.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는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겠다는 마지막 남은 어른의 선이었습니다. 막내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소리 같았으니까요. 박정호는 밥 한 숟갈을 뜨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부를 기부하겠다는 거짓말이 내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여줬다. 그러니 이제는 진짜로 지킬 것만 지키며 살아야 한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움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방 안에는 밥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한번 무너져도 다시 밥을 먹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